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주방에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설탕이 왜 들어가 있어? 짠맛도 이상하고 너 정신없어? 헤드셰프 앙투안이 제가 만든 베아르네즈 소스를 맛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소스를 만들어봤지만 이것도 엉망이야. 너 오늘 미쳤어? 이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이딴 실수를. 사실 저에게는 절망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모든 음식의 맛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레몬의 신맛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됐어. 오늘은 집에 가. 내일까지 내 정신 똑바로 차려와. 앙투안이 소스팬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요리사가 미각을 잃는다는 것은 음악가가 청력을 잃는 것과 같다는 거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찻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우린 생강차를 마신 순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맛이 느껴진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맛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만남도 운명의 장난처럼 시험에 들었어요. 과연 저는 잃어버린 미각과 예상치 못한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셰프였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 전통차와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모든 건 제가 미각을 잃었던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드리에예요. 29살에 파리 16구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자르댕 누아에서 수셰프로 일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저희 집은 프랑스 남부 보르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와인 수입업을 하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르는 소규모이지만 정직하게 사업을 해오셨고 어머니 이사벨은 전업주부로 저의 요리 꿈을 누구보다 지지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요리에 빠져들었는데 16살 때 파리의 명문 요리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부모님은 흔쾌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파리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몽파르나스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근처 비스트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와 생활비를 대부분 지원해 주셨지만 파리의 물가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요리학교 동기들 대부분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반면 저는 항상 돈을 아껴 써야 했어요. 졸업 후 여러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야채 써는 일, 소스 만들기까지 모든 걸 배웠어요. 특히 리옹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헤드셰프가 완벽주의자여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소리로 꾸짖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프랑스 요리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어요. 25살에 드디어 파리로 돌아와 르 자르댕 누아에 들어갔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라는 꿈의 무대였죠. 처음에는 막내 요리사로 시작했지만 저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어요. 특히 소스 만들기에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통적인 프랑스 기법에 제만의 창의적인 터치를 더하는 스타일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셰프가 된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매년 올해에 떠오르는 셰프 후보에 오르지만 항상 2등이었어요. 첫 해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둘째 해에는 창의성이 아쉽다. 셋째 해에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5년째 후보에 올랐을 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어요.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요리사에게 미각을 잃는다는 것은 화가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어요. 절망적이었죠. 동료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미각을 잃은 요리사라는 것이 알려지면 경력이 끝장날 테니까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레시피를 정확히 따라가며 버텨냈어요. 하지만 점점 실수가 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파리 시장과 그의 일행이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스프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실수였죠. 시장님이 한 숟가락 드시고는 얼굴을 찡그리셨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헤드셰프인 알랭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클레어, 최근 내 컨디션이 이상해. 2주 동안 휴가를 가져라. 돌아와서도 이런 식이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몽파르나스의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턴가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29살인데 마치 30 중반처럼 보였어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괴로웠던 건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 꿈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하셨거든요. 요리학교 학비만 해도 연간 2만 유로가 넘었고 파리에서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와인 사업 수익을 거의 다 제 교육비에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각을 잃어 요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에 파리 3구의 한 아시아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한국 음식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강렬하면서도 깊은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시절 동양 철학 수업에서 들었던 교수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동양에서는 음식을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치유로 본다. 특히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맛이 감정과 직결된다고 믿는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미각을 잃고 나니 다르게 다가왔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의 전통차 문화와 약선 요리에 대한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서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동양의 지혜로 풀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죠. 왜인지 모르게 요리의 근본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엄마,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새로운 영감을 찾고 싶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실 그때의 저에게는 절망감뿐이었어요. 미각을 잃은 요리사가 한국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죠. 하지만 파리에 그대로 있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이라도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항공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제 요리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안내판도 친절하게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동의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와 보니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파리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여기서는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첫 이틀은 그냥 관광객처럼 돌아다녔어요. 경복궁도 가보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유명하다는 명동 교자를 먹어봐도 길거리 떡볶이를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텍스처만 느껴질 뿐이었죠. 셋째 날 오후 명동에서 인사동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구글 지도를 보면서 천천히 걸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던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한국 날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비를 피하려고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다연원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아래쪽에 작게 영어로 티하우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향이 느껴졌어요. 미각은 잃었지만 후각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카운터 뒤쪽에서 한 남자가 혼자 뭔가를 우리고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고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웰컴, 시트 플리즈. 저는 젖은 옷을 털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비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가져왔어요. 진저 티, 굿포 콜드, 생강차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으니 몸이 좀 나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맛이 느껴진 거예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의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생강차가 아니었어요. 생강의 알싸함, 꿀의 달콤함, 그리고 뭔가 복합적이고 깊은 층위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이거, 맛이 느껴져요. 어떻게 된 건가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반응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마시니까 맛이 느껴져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번역된 한국어를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도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타이핑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차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신기한 대화였어요. 번역 앱을 통해서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준혁이라고 소개했고 이 찻집의 3대 차 마스터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다연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일하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였지만 점점 준혁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는 차를 우리는 모든 과정을 예술처럼 대했습니다. 물의 온도를 정확히 재고 우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고 찻잎의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각각의 차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어요. 번역 앱을 통해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롱차는 깊은 사색을, 녹차는 새로운 시작을, 홍차는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의 기분에 따라 같은 차도 완전히 다른 맛이 났거든요. 어떤 날은 쓸쓸해 보이는 그가 우린 차를 마시면 묘하게 외로운 맛이 났고 활기차 보이는 날에는 같은 차도 훨씬 상쾌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파리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미각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타벅스나 다른 커피 전문점을 선호해요. 전통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에서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제가 프랑스 전통 요리를 고수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저는 준혁이 우린 차를 마실 때만 미각이 돌아왔어요. 다른 음식이나 음료는 여전히 맛을 느낄 수 없었지만 그의 차만큼은 완벽하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2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에게 프랑스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스 만드는 기법이나 향신료 조합에 대해 설명하면 그는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차와 음식의 페어링에 대해서도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홍차 베이스로 만든 소스는 어떨까요? 어느 날 제가 제안했어요. 고기 요리에 어울릴 것 같은데요. 준혁은 눈을 반짝이며 여러 가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어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놀랍게도 정말 훌륭한 맛이 났습니다. 차의 타닌 성분이 고기의 기름기를 중화시켜주면서도 깊은 풍미를 더해줬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제 미각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준혁의 차만 맛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음식들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비자를 연장할 생각이에요. 어느 날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파리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클레어, 미안해.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거래처들이 다 부도나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3개월 안에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 르시엘 블레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 계약직으로 6개월만 일해달라고 하는데 월급이 8,000유로야. 제발, 클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막 찾기 시작한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8,000유로라는 월급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6개월이면 가족의 빚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떠나면 준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제 미각은 다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현원에 갔을 때 준혁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그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번역 앱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파리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는데 가족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네요.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다현원에 갔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준혁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제 미각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준혁이 우린 차조차도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합적이고 깊었던 맛이 점점 단조로워졌어요. 이틀째는 절반 정도만 느껴졌고 사흘째는 거의 물 같았습니다. 왜 이래요? 차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찻잔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차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제 마음이 어수선하니까 차도 그런 것 같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준혁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요? 언제요? 10년 전쯤 파리 요리학교에 다녔어요. 차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 프랑스에 있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시아인인 저를 이상하게 봤거든요. 전통차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도 진짜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 뿐이었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결국 떠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우면 떠나는 거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 아픈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또 야위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답인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엿새째,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고마워, 클레어.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어떻게 될 뻔했어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 다현원에 갔을 때 준혁은 특별한 차를 준비해뒀어요. 제가 처음 왔던 날 마셨던 생강차였습니다. 이거 마시고 가세요. 마지막이니까요.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놀랍게도 맛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첫날처럼 복합적이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 씨도 행복하세요. 다현원이 다시 번창하길 바라요. 당신도 파리에서 잘 지내세요. 짐을 들고 다현원을 나서는데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보면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창문으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지낸 이 도시가 이제 그리울 것 같았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던 활기찬 분위기까지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었는데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준혁과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파리행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와 함께 제가 처음으로 맛을 되찾았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넘게 울었어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미각을 되찾게 해준 사람을 떠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차를 드골 공항의 익숙한 풍경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몽파르나스의 제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봤어요. 인사동에서 산 작은 찻잔, 준혁이 선물로 준 차 한 봉지,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증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르시엘 블레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르 자르댕 누아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월급이 좋았고 가족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다시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조금씩 회복되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준혁의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맛볼 수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요리를 만들면서 동료들의 반응만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매달 8,000유로씩 벌어서 고향으로 보내면서 부모님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파리에서의 3개월이 지나면서 일상은 점점 무미건조해졌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레스토랑에 가서 맛을 느낄 수 없는 요리를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실력이 좋다고 칭찬해줬지만 정작 저는 제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파리의 일상이 다시 익숙해질수록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세느강을 걸으면서도 청계천이 떠올랐고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라가면 남산타워가 생각났어요. 특히 파리의 찻집들을 지날 때마다 다연원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파리의 티살롱들과는 완전히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공간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몽파르나스 역 근처 서점에서 우연히 한국 요리책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차와 함께하는 한국의 맛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익숙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다연원과 비슷한 찻집들, 그리고 준혁이 만들어줬던 것과 똑같은 차들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준혁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롱차의 은은한 향, 녹차의 깔끔한 뒷맛, 홍차의 따뜻한 포근함까지요. 파리에 있으면서 한국의 모든 것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파리 사람들의 차가운 무관심과 서울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정교하지만 거리감 있는 파리의 서비스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의 친절함까지요. 심지어 파리의 회색 하늘보다 서울의 미세먼지 섞인 하늘이 더 그리웠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파리 13구의 아시아 식재료 마트에서 한국 차를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준혁이 선물해준 차가 떨어져 가고 있어서 비슷한 걸 찾아보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똑같은 브랜드의 차를 사서 집에서 우려봐도 전혀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차를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파리에서 마시는 한국 차는 그저 뜨거운 물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한국 음식점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도 맛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 뜨거운 온기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통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반가워서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정말 좋은 소식이야.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 그분이 우리 빚을 전부 정리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대신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일하면 된대. 정말요? 그럼 제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보내준 돈으로 당장 급한 건 해결됐고 앞으로는 아버지 월급으로 충분할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클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왜인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파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왔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진짜 돌아가고 싶다고요. 가족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 때문에 말이에요.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헤드 셰프는 깜짝 놀라며 왜 그래요?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족 문제가 해결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요. 한국으로요. 거기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거기가 제가 정말 있고 싶은 곳이거든요. 2주일 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어가 들리고 한글 간판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명동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를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연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가게 앞에 선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준혁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차갑게 대할까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 가게 안은 예전과 달랐어요. 손님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부터 중년 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위기도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준혁은 카운터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우리고 있던 차를 급하게 내려놓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클레어. 정말 클레어예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가 난 기색도 차가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네, 돌아왔어요. 언제 온 거예요?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부담스럽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기다렸다고요? 당연하죠. 매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준혁이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준혁은 틈날 때마다 저에게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파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언제까지 있을 건지, 이번에는 정말 한국에 남을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준혁이 생강차 한 잔을 가져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과 똑같은 차였어요. 마셔보세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는데 놀랍게도 맛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생강의 매운맛, 꿀의 단맛,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혹시 다시 맛을 못 느끼면 어떡하나 하고요. 저도 걱정했어요. 파리에서는 아무 차도 맛이 안 났거든요. 준혁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네, 가족 문제도 해결됐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여기 있고 싶어요. 파리에 있는 내내 한국이 그리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곳이 당신이 그리웠어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당신일까 하고 기대했거든요. 미안해요. 그때 떠나면서 상처를 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이해해요. 가족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화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화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단순히 손님으로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요.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파리에 있는 내내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볼까요? 연인으로요. 네, 정말 새로 시작해봐요. 그날 밤 준혁은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한강에 갔어요.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요리사 자격을 따고 준혁과 함께 차와 음식을 결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손님들이 늘어난 것도 당신이 제안해준 차 베이스 디저트 때문이거든요. 정말요? 네, 당신이 떠나고 나서 혼자 연구해봤는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제서야 가게에 손님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준혁은 우리가 함께 시도했던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왔던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해봐요. 둘이 합치면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해요.
클레어, 저도 사랑해요. 준혁,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들어갔어요. 제가 파리에서 배운 프랑스 요리 기법과 준혁의 전통차 지식을 결합해서 정말 독특한 퓨전 요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얼그레이로 만든 크림 소스, 우롱차 베이스의 마리네이드, 녹차 파우더가 들어간 마카롱까지요. 한국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된 요리 용어들을 외우고 한국 전통 조리법을 익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준혁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금세 실력이 늘었습니다. 김치를 넣은 키쉬는 어때요? 어느 날 제가 제안했어요. 오, 흥미로운데요. 김치의 신맛과 치즈의 고소함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실험을 했어요. 김치 키쉬, 된장 카라멜, 고추장 글레이즈까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실패작도 많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석 달 후 드디어 다연원의 새로운 메뉴가 완성됐습니다.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차와 디저트, 그리고 간단한 브런치 메뉴까지 갖춘 복합 카페로 변신한 거예요. 오픈 첫날부터 줄이 길게 섰습니다. 우와, 이 녹차 티라미수 정말 신기해요. 젊은 여자 손님이 감탄했어요. 홍차 크림 파스타도 색다르네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남자친구도 맞장구 쳤습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사동 숨은 맛집, 퓨전의 새로운 경지 같은 리뷰들이 올라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제 미각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준혁이 우린 차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의 맛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이 컬러로 바뀐 것 같았어요. 클레어,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다연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더 의미 있는 거죠. 6개월 후, 우리는 다연원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옆 건물을 임대해서 요리 클래스도 진행하고 더 다양한 메뉴도 선보이기로 한 거죠. 한국 전통차와 프랑스 요리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컨셉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달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준혁이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요? 벌써 그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네, 성공하는 젊은 사업가들 프로그램에서 우리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미각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요. 그해 겨울, 준혁이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다연원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촛불을 켜고 특별한 차를 준비해뒀더라고요. 클레어,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린 차 기억나요? 물론이죠. 생강차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신이 맛을 되찾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어요. 저와 평생 함께 차를 우리며 살아주실래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네, 물론이죠. 우리의 결혼식은 다연원에서 소규모로 치렀어요. 프랑스에서 부모님도 오셨고 준혁의 가족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케이크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든 차 케이크를 준비했고 모든 요리에 차가 들어갔어요. 정말 독특한 결혼식이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들다워서 좋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클레어, 아버지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연원 2호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강남에 좀 더 큰 규모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요리책도 출간할 계획이에요. 차와 함께하는 프렌치 퓨전이라는 제목으로요. 가끔 파리에서의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려요. 미각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준혁과 함께 차를 우리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매일이 기적 같아요. 잃어버린 미각을 되찾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다는 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